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4년차 30대 여성입니다. 인간이 불행한 건 나와 남을 비교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요즘 인터넷에 올라오는 기사를 보면 그 말이 실감나더군요. 서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던 연예인이 수십억대 건물을 되팔아 엄청난 차익을 올렸다거나 BJ가 하룻밤에 별풍선으로 수억 원을 벌었다거나 일각에선 자녀 교육을 위해 연간 억대 학비가 드는 국제학교에 보내 외국 명문대에 입학을 시킨다는 등의 기사를 접할 때마다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러다 앞으로 태어날 내 자식들은 가난한 부모를 만난 탓에 시작부터 남들한테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도 일고요. 그러던 차에 제 인생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팔자에 없던 30억대 유산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에도 불행이 시작됐어요. 저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궁핍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본인 소유의 땅 한 평 없이 남의 땅을 붙이고 사셨거든요. 서울처럼 집 근처에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저는 매번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통학을 했었는데 그나마도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다니기 일쑤였어요. 어린 시절 제 꿈은 하루빨리 졸업해서 돈을 버는 거였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작정 서울에 사는 고모를 찾아 상경을 한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였어요. 당시 저희 고모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저희 집과 왕래를 끊고 살고 계셨어요. 그렇다고 저희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동네 사람들을 통해 들어보니 고모가 엄청난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모 혜숙이가 인물이 아주 좋았거든. 미스코리아 뺨치는 인물이었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생활 한다고 그러더니 얼마 안 돼서 부잣집에 시집을 가지 않았겠니? 근데 어쩌면 그 후로 네 아빠랑도 연락도 딱 끊고 발길 한 번 안 하지 뭐냐. 이제 부잣집 사모님 소리 듣고 사니까 구질구질한 친정이 창피했던 거겠지. 그래도 그렇지 지 오빠가 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의 성공 스토리를 듣는 것처럼 그 말을 듣고 자란 저는 내심 학교만 졸업하면 고모를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왕래를 안 하고 산다지만 그래도 피부친데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남몰라라 할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서울 고모집으로 찾아간 거였는데 도착하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어요. 말이 부잣집 며느리지 저희 고모는 그 집에서 식모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살았거든요. 고모는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초췌한 모습으로 그 큰 집 살림을 도맡아 하는 것도 모자라 시댁 식구들과 고모가 낳은 자식들은 물론 그 집 고용인들한테까지 무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시골에서 찾아온 조카의 등장으로 고모가 난처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죠. 윤지야, 고모가 근처에 방 하나 잡아줄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자야겠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네가 지낼 곳이 못 되거든. 모처럼 찾아와줬는데 고모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제가 연락도 없이 찾아온 거잖아요. 제가 오히려 죄송하죠. 고모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저 돈 있어요. 서울엔 찜질방도 많으니까 잘것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눈으로 고모의 비참한 생활을 목격하고 나니 빌어먹어도 이 집 도움은 받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동안 아빠와 고모가 서로 연락도 끊고 살았는지도 그제야 알 수 있었고요. 한사코 마다하는데도 고모는 제 손에 10,000원짜리 뭉치를 쥐어주셨어요. 그런데 하필 그 모습을 고모의 시어머니한테 들키고 만 거예요. 얼굴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사돈어른은 저와 고모를 보며 혀를 차시더군요. 네, 이럴 줄 알았다. 집안에 쥐새끼까지 끌어들여 내 곳간을 파먹을 생각부터 하다니. 이래서 없는 집 며느리를 들이는 게 아닌데.
네 시아버지만 아니었으면 어흥감생심 너 같은 게 내 집 문지방이나 넘었을까? 야, 넌 뭐하고 거기 서 있는 거냐? 적선 받았으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않고. 적선이라니. 아무리 제가 가난한 집에서 궁핍하게 자랐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거지 취급을 받는 건 처음이었어요. 없이 산다고 자존심도 없는 줄 아는 노인네를 보자 없던 오기가 생겨 눈을 부릅뜨고 대들었죠. 저 거지 아니에요. 이 돈도 필요 없다고요. 우리 고모가 잘 살고 계신지 확인하러 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거지 취급하지 마세요. 저는 고모가 쥐어준 돈을 다시 고모 손에 넘겨주곤 그 집을 나왔어요. 담벼락 높은 부잣집들로 가득한 그 동네를 걸어내려는데 눈물이 쏟아져서 눈앞이 뿌옇게 보일 정도였어요. 그렇게 터덜터덜 내려오는데 뒤에서 고모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 고모가 슬리퍼 차림으로 저를 향해 달려오고 계셨어요. 얼마나 급하게 달려오셨는지 숨을 헐떡대며 제 손을 붙잡고 한참이나 숨을 고르셨죠. 현주야, 이러고 가면 어떡하니? 당장 오늘 잘 곳도 없을 텐데. 그러면서 제 손에 아까 그 돈 뭉치를 쥐어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가. 이 돈은 고모 돈이니까 받아도 돼. 찜질방 같은 데 가지 말고 이 돈으로 호텔에 가서 자. 배고플 텐데 밥도 사 먹고. 알았지? 고모가 따뜻한 밥 한 끼도 못 차려줘서 미안해. 그리고 아빠한테는 고모 이러고 사는 거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고모는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제게 부탁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어찌나 안쓰럽던지 제가 다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고모, 걱정 마세요. 아빠한테는 말 안 할게요. 대신 고모도 저 여기 왔던 거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밥 좀 잘 챙겨 드세요. 그렇게 고모와 헤어진 저는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는 찜질방으로 갔어요. 고모는 호텔로 가라고 했지만 한 번도 그런 데를 가본 적 없는 저로서는 잠자리는 불편하더라도 마음이 편한 찜질방에 나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첫 버스를 타고 집으로 내려온 저는 제 힘으로 서울에서 살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간 친구한테 부탁해 친구 원룸에서 한동안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 집 근처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일을 시작하고부터는 월세도 나눠내고 식비며 공과금도 부담해서 낼 수 있었어요. 1년 남짓 돈을 모으고 나니 원룸 월세 보증금 정도는 만들어졌지만 친구도 저도 같이 사는 게 돈도 덜 들고 딱히 불편한 것도 없어서 그냥 함께 살기로 했어요. 몇 년이 지나 서울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자리를 비우고 갈 수가 없어서 쉬는 날 내려가 봐야겠다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튿날 새벽에 아빠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이틀 뒤면 쉬는 날이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든 사장님한테 부탁드려서 병원에 가볼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엄마의 마지막 모습도 보지 못한 저는 장례식 내내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사실 엄마가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크게 걱정을 안 했거든요. 원래 몸이 약했던 엄마는 밭일을 하다가도 자주 쓰러지셨고 그러다가도 며칠 누워서 쉬고 나면 다시 회복이 되곤 하셔서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엄마 장례식 마지막 날 고모가 찾아오셨어요. 저희 엄마 영정 앞에서 한참을 고개 숙이고 울던 고모는 눈물을 닦고는 아빠를 모시고 나가 얘기를 나누셨죠. 멀리서 지켜보느라 두 분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아빠가 손사래를 치는데도 고모가 아빠 손을 붙잡고 매달리는 걸로 보아 고모가 뭔가 부탁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1시간 넘게 얘기를 나눈 뒤 고모는 장례식장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무거운 표정으로 제 앞으로 돌아오셨죠. 고모랑 무슨 얘기를 했냐고 물어도 아빠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도 그날의 일을 잊고 지냈었죠. 엄마의 장례식 이후 아빠 혼자 시골집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렸던 저는 아빠한테 서울로 올라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시골집 정리하고 제가 모은 돈 합해서 작은 월세집을 구하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아빠가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시골에서 할 일이 있으시다면서요. 땅도 한 평 없는데 아빠가 거기서 할 일이 뭐야. 그러지 말고 서울로 올라와. 서울은 일자리도 많으니까 우리 두 식구 굶어 죽을 일은 없어. 아빠 혼자 사는 거 걱정된단 말이야. 이 녀석아, 사지가 멀쩡한데 굶어 죽을 걱정이냐? 아빤 여기서도 잘 살고 있으니까 괜한 걱정 말고 넌 네 할 일이나 열심히 해. 정 그렇게 아빠 걱정이 되면 쉬는 날 가끔 내려오고. 아빠는 제가 몇 번이나 조르는데도 꿈쩍 않고 고향집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는 사이 시간이 흘러 저는 몇 번의 연애 끝에 결혼할 사람을 만나게 됐고 결혼식을 앞두게 되었죠. 남편은 일남 이녀 중 막내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누나들과 달리 공부에 소질이 없던 남편은 공고를 졸업한 뒤 인터넷 설치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친구가 결혼을 하면서 제가 친구 집을 나오게 됐는데 그때 이사한 집에 인터넷 설치를 하러 온 기사가 남편이었어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낯선 사람을 들이려니 여간 걱정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TV에서 혼자 사는 여자를 노린 강도 사건 뉴스가 연신 흘러나오던 때라서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현관에 남자 슬리퍼도 놓아두고 마치 이 집에 남자도 사는 것처럼 일부러 베란다에 남자 속옷도 널어두었어요. 제가 혼자 살게 되자 걱정됐는지 친구가 이사 선물로 사준 것들이었죠. 설치 당일 몇 번의 전화통화 끝에 집에 찾아온 남편은 첫인상이 무척 깔끔했어요. 설치를 하는 내내 남편은 TMI라고 할 정도로 과하게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에 관심이 없었다느니 그래도 단 한 번도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한 적은 없다거나 자기 위로 누나가 둘 있지만 하나는 결혼해서 지방에 살고 있고 하나는 해외에서 살고 있어서 자기랑 결혼할 사람은 시누이한테 시달릴 걱정 안 해도 된다 등등 제 관심 밖의 이야기를 쏟아냈어요. 그리고는 설치를 마친 뒤 혹시 문제가 생기면 통신사에 문의하지 말고 자기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더군요. 통신사에 연락을 하시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구역 담당인 저한테 닿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대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바로 처리해 드릴 수가 있어요. 인터넷 설치는 처음 해보는 거라서 그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퇴근에 돌아오니 인터넷이 먹통이 돼 있더라고요. 이미 밤 9시가 넘은 시간이라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설치를 해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장 수리를 해달라는 건 아니고 수리 예약을 하려고 했던 건데 전화를 받은 남편이 지금 바로 오겠다고 하지 뭐예요. 안 그래도 근처에 야간 설치를 하느라 와 있다면서요. 20분쯤 지난 남편은 헐레벌떡 저희 집에 달려왔는데 딱 봐도 퇴근 뒤 술자리를 가지다 온 차림 같더라고요. 기사님들이 입고 있는 조끼도 없이 그냥 사복 차림이었거든요. 술을 몇 잔 마셨는지 얼굴도 살짝 홍조를 띠고 있었고요. 그래도 일단 수리를 하러 와준 거니까 문을 열어줬어요. 술에 취한 게 아닐까 하는 우려와 달리 남편은 새로 가져온 공유기를 연결해 금방 수리를 해주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수리 비용을 묻자 얼굴을 붉히며 그러는 거 있죠. 저 수리 비용은 안 주셔도 돼요. 실은 제가 일부러 망가진 공유기를 설치했었거든요. 아니 왜요? 설마 그래서 통신사에 전화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어머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 실은 꼭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날 처음 그쪽을 보고 한눈에 반했거든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설치하러 왔던 날 저에 대해 다 말씀드렸잖아요. 직장이며 사는 곳, 심지어 가족관계까지. 아, 불쾌하시다면 사과드릴게요. 마음이 앞섰던 남편은
자기 행동이 상대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는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리고는 거듭 사과를 하고는 서둘러 집에서 나갔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어안이 벙벙하기만 했던 저였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귀까지 빨개져서는 허둥지둥 나가던 남편이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다였어요. 더 인연을 이어가겠다거나 하는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인연이 되려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하루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현관문 외시경이 깨져 있지 뭐예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겁이 나더라고요. 겁이 나서 선뜻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집안에 누가 숨어 있을까봐 겁이 났거든요. 그렇다고 당장 부를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생각난 게 바로 남편이었어요. 휴대폰에 전화 통화한 번호가 찍혀 있어서 바로 전화를 걸었죠. 10분도 안 돼서 달려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앞장서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집안을 살펴주었어요. 다행히 누가 들어온 흔적은 없더라고요. 남편은 저 대신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어요. 그리고는 집주인한테 전화해 상황을 알리곤 혹시 건물 내에 설치된 CCTV가 있는지도 물어봐 주었죠. 마치 자기 일처럼 나서주는 남편을 보니 안심이 되더라고요. 일 처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남편은 현관 밖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바로 전화하라며 신신당부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수시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제 상태를 살펴주었죠. 누군가 나를 위해 신경을 써준다는 게 이렇게 가슴 벅찬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소동이 완전히 해결된 건 그 후 몇 주 뒤였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술이 취한 남자가 우리 집 현관문을 뻥뻥 차면서 문 열라고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겁이 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바로 달려왔더라고요. 현관문 밖에서 취객한테 소리치는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제야 좀 안심이 됐어요. 한참을 취객과 대화를 한 남편은 제게 문 좀 열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취객을 향해 보셨죠? 그쪽이랑 사귀던 분은 이사가고 없다고요. 이분이 이사 온 지 몇 주 됐거든요. 취객은 눈에 힘을 주고 저를 살펴보더니 이내 고개를 꾹뻑 숙여 사과를 했어요. 헤어진 여자친구가 일부러 문을 안 열어주는 줄 알았다면서요. 남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취객의 전화번호를 폰에 저장하고는 제게 말했어요. 일전에 외시경 깨진 거 말이에요. 글쎄 이분이 그랬다지 뭐예요. 그리고는 취객에게 이봐요. 그쪽이 깬 외시경은 배상해 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집 외시경을 깨면 어떡합니까? 수리 비용은 문자로 보낼 테니 문자 받으면 바로 보내세요. 그렇게 상황은 정리가 되었고 며칠 뒤 취객에게 외시경 수리 비용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일을 기점으로 저는 남편한테 많이 의지하게 되었고 그러다 연애를 거쳐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결혼 전에는 세상 누구보다 듬직하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확실히 막내티가 나더라고요.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라서 부모님과 누나들한테 귀여움을 받고 자라 그런 건지 뭔가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싸고 돌기만 했죠. 어머님은 말끝마다 설아, 엄마가 해줄 테니까 넌 가서 쉬어 라는 말을 달고 사셨어요. 그건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남편을 마치 코 올리게 아이디하듯 했거든요. 막내야, 그거 손대지 마. 누나가 해줄게. 과도가 얼마나 날카로운 줄 알아? 과일 깎다가 우리 막내 손 다치면 어떡해. 올케, 이런 건 올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 막내한테 이런 걸 시키고 그래? 지금껏 우리 집에선 우리 막내한테 물심부름만 안 시키고 키웠어. 그러니까 올케도 내 동생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지 않았으면 해. 아니, 이가 애도 아닌데 제가 뒤치다거리까지 하면서 살란 말이세요? 똑같이 밖에서 일하는데 집안일도 서로 분담해야죠.
어떻게 저 혼자 알아서 다 해요? 못할 건 또 뭐야? 나도 다 그러고 사는데. 올케, 솔직히 올케가 있는 집 자식이라서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살아왔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아니잖아.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았다며 듣자 하니 논일 밭일 가릴 거 없이 다 하며 살았다던데 집안일 정도는 껌일 거 아니야. 안 그래? 없이 살다가 결혼해서 팔자 고치고픈 마음으로 내가 모르는 거 아닌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 우리 양심 좀 지키고 살자고. 내 말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게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누이한테 핀잔을 듣고 난 다음이면 어김없이 우리 부부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결혼 후 우리 부부가 다투는 가장 큰 원인은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남편의 어리광이었어요. 조금만 아프면 핑계를 대고 일을 쉬려고 들었고 뭐든 저한테 해달라고 미루곤 했거든요. 심지어 형광등을 가는 것도 저한테 해달라고 할 정도였죠.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보고만 해달라고 그래? 내가 당신 인생 사는 거야? 자기야, 그냥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러잖아. 집에서만큼은 좀 쉬고 싶다고. 그럼 나도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는데 나는 안 힘들겠어? 나도 집에 돌아오면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 그래도 할 수 없이 하는 거라고. 제발 남한테 미루지 말고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하자고. 참다 못해 한마디 하면 남편은 그걸로 며칠을 삐쳐서는 저와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신혼 초에는 그런 남편을 어르고 달랬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제가 남편 키우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더는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삐치든 말든 내버려 뒀더니 이 인간이 글쎄 말다툼만 하면 집을 나가지 뭐예요. 시댁으로 가서는 일을 크게 만들곤 했어요. 저랑 있었던 일을 시댁에 가서 미주알 고주알 떠들으던 통에 저만 피곤해졌지 뭐예요. 남편이 싸우고 집을 나가면 몇 시간 뒤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저를 호출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된 애가 허구한 날 그렇게 남편을 쥐잡듯 하니? 내가 이러라고 니들 결혼 허락했는 줄 알아? 내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밥도 안 차려주고 애를 들들 볶아. 하루 종일 밖에서 사람 상대해가며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나는 아주 가슴이 찢어지는데 넌 네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니? 입 있으면 말 좀 해봐라. 내가 이날 이때까지 너 보고 혼수가 적다고 타박을 했니? 예단 비석계 가져왔다고 무시를 했니? 부족한 너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 데려온 여자라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받아줬더니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네가 내 아들한테 잡돌이를 해? 너 그거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네 친정에서는 그러라고 가르치든? 내가 살다 지 남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며느리는 난생 처음 본다. 너 계속 이럴 거면 차라리 이참에 내 아들이랑 갈라서라. 결혼한 지 4년이 되도록 아직 애가 없어서 걱정했다만 차라리 잘 됐지 않니? 딸린 자식도 없으니 너도 새 출발하기 편할 테니 말이다. 내 아들도 1살이라도 젊을 때 착하고 예쁜 여자 만나서 새 출발 시키련다. 어떠냐? 그렇게 할래? 이혼을 하라는 말 앞에 결국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는 이런 일로 신경 안 쓰시게 노력할게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때 당당하게 맞서지 못했나 한스럽지만 그때는 그때대로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내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었어요. 저희 시댁이 그리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워낙 제 친정이 비로해서 숙이고 시작한 결혼이었거든요. 게다가 남들은 철철이 친정에서 시댁에 선물도 보내고 한다는데 제 경우는 그런 걸 해주실 친정도 엄마도 안 계셔서 시댁에서 더 길을 펼 수 없었어요. 언젠가 아빠가 시댁에 드리라고 고구마를 보내주신 적이 있었는데 배송 중에 잘못된 건지 썩어서 못 먹게 된 게 몇 개 섞여 들어왔나 봐요. 그걸 보곤 시어머니가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몰라요. 세상에 네 아버지는 이런 걸 우리 먹으라고 보냈다니? 이게 먹거리니? 쓰레기지? 아니 우리 집을 뭘로 보고 이딴 걸 보낸 거냐? 우리 입이 쓰레기통이야. 이런 그지 같은 걸 보내게. 어머님, 상태가 안 좋은 게 몇 개 섞이긴 했지만 나머지는 다 멀쩡한 거예요.
아빠도 좋은 걸로 보내신다고 골라서 보내셨을 텐데 아마 배송 중에 비가 와서 물이 다 그런 모양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 좀 해주세요. 실수? 얘,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네 눈엔 이게 실수로 보이니?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니네 친정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배송 중에 상했다고 둘러대는 거냐? 이건 애초에 못 먹을 거 보냈으니까 이 모양이 된 거야. 이게 다 네 아버지가 우리 집을 무시한다는 증거라고. 잔뜩 화가 난 시어머니는 저희 아빠가 보내신 고구마를 박스채 쓰레기 봉지에 담아 버리셨어요. 그리고는 그때 이후로 제 친정에서 온 농산물은 상태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받는 즉시 버리셨죠. 그 광경을 목격한 저는 아빠한테 더는 보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상황을 모르는 아빠는 이후로도 시댁에 농사지은 쌀이며 고구마, 감자, 호박까지 잔뜩 보내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님이 버린 우리 집 농산물을 죄다 주워서 집으로 가지고 왔고요. 하지만 그것도 얼마 지나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가 땡볕에 밭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셨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부랴부랴 달려갔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아빠는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하루아침에 저는 그렇게 고아가 되어버렸죠.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박복한가 싶어 화도 나고 억울했어요. 그리고 제 부모님이 너무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죠. 평생을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가지지 못하고 죽어라 일만 하다가 허무하게 가셨으니까요. 너무 불쌍해서 눈물밖에 안 났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지 뭐예요. 친정집을 정리하려고 남편이랑 고향에 내려갔는데 아빠랑 형동생으로 지내시는 동네 이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참에 집을 팔고 정리하겠다고? 그럼 땅은? 그것도 같이 처분할 거냐? 땅이라뇨? 저희 집에 무슨 땅이 있어요. 마당 한켠에 있는 텃밭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장님이 요상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하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빠가 말 안 해주더냐? 마을 어귀부터 시작해서 도로변까지 죄다 니네 땅이잖아. 그뿐이냐? 리조트인지 뭔지 들어선다는 지역에도 니네 땅이 솔찬히 섞여 있을걸? 아무리 시골 땅이라지만 그 사이 땅값이 많이 올라서 그거 다 하면 30억은 좋게 될 거다. 너 정말 몰랐냐? 30억이라는 말에 저도 남편도 두 눈이 동그래졌어요. 남편은 이게 웬 횡재냐 싶었겠지만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저희 집 살림을 제가 모르겠어요. 애초에 저희 부모님한테는 그런 땅을 살 돈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30억대 땅이라뇨. 혹시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누구한테 명의를 빌려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미친 사람처럼 실실거렸어요. 누구 돈으로 샀건 그게 뭐가 중요해. 땅 문서에 장인어른 이름이 팍 박혀있으면 그걸로 끝인 거지. 막말로 본인이 죽고 없는데 자식인 우리가 알 게 뭐냐고. 우린 장인어른 이름으로 된 땅만 유산으로 받으면 그만인걸. 안 그래 여보? 신이 난 남편은 안방으로 달려들어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아빠의 이름으로 된 몇 개의 땅 문서를 찾아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부자야 부자. 이 땅만 팔면 평생 일 안 하고 살 수 있다고. 우리도 건물주 돼서 새 받아 먹으면서 살아보자. 남편은 땅 문서를 들고 미친놈처럼 온 집안을 방방 뛰어다녔어요. 영문을 모르는 땅 문서가 실감이 나지는 않았지만 저 역시도 심장이 벌렁벌렁 뛸 정도로 설레긴 하더군요. 남편은 당장 땅을 팔아버리자고 했지만 그 전에 아빠가 이 땅을 어떻게 살 수 있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우리 집에 이런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진 사람은 딱 하나, 고모뿐이었기에 오랜만에 고모를 찾아가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러기도 전에
남편이 멋대로 사고를 친 거예요. 제 친정집에 다녀온 이후로 출근도 않고 집에서 빈둥거리는 날이 많길래 요즘에 일이 많이 줄었나 했더니 글쎄 일을 그만뒀더라고요. 일을 그만두면 뭘 해먹고 살려고? 에이, 30억짜리 땅도 있는데 몇 푼 안 되는 일은 해서 뭐해? 안 그래도 번아웃이 왔나 만사가 귀찮고 몸이 축 처지길래 이참에 일 그만뒀어. 여보, 우리 해외로 요양여행이나 떠날까? 유튜브 보니까 전재산 주식에 투자하고 세계 곳곳을 돌면서 사는 사람들 많던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 그게 내 로망이었거든. 일단 동남아 쪽부터 돌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지. 아, 생각만 해도 벌써 심장이 벌렁거린다.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로또를 맞은 기분이야. 당신 제정신이야? 그 땅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 일까지 그만두고 해외여행을 다니겠다고? 정신 차려.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아빠가 그런 땅을 살 여력이 되는 사람이야? 무슨 사정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남의 돈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 같은데 그런 땅을 어떻게 팔겠다고 김치국부터 마시냐고. 당장 가서 다시 일하겠다고 해.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비는 한이 있더라도 사표 되찾아오라고. 야, 너야말로 제정신이냐? 누구 돈으로 산 땅이든 간에 장인 이름으로 된 땅 문서가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설사 돈 된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우겨도 우리가 안 내놓겠다고 하면 그 사람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리고 넌 남편이 번아웃으로 힘들다는데 다시 나가서 일하란 소리가 나오냐? 사람이 어쩜 그렇게 매정하냐? 암튼 난 힘들어서 일 못하니까 네가 내 목까지 일을 하든 마음대로 해. 남편은 되려 큰 소리를 치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평소랑 달리 목소리가 나긋나긋했어요. 아가, 우리 아들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 얘가 막내라 이 나이 먹도록 아직 철이 없구나.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 네가 마음 풀어라. 그나저나 너희 아버님은 어쩜 그렇게 성견지명이 있으시다니? 딸 사위한테 물려주시려고 알토란 같은 땅도 다 사두셨으니 말이다. 아, 좀 더 오래 살다 가셨으면 좋았으련만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덜컥 가버리셨네. 그래서 말인데 사위도 자식인데 네 아버지 제사 하나 못 지내드리겠니? 내년 첫 제사는 나랑 같이 준비하자꾸나. 내 아들 위해 그 많은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내가 술이라도 한잔 올려야 하지 않겠어? 아주 모자가 쌍으로 김치국사발 드링킹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뭔가 착각을 하시는 모양인데요. 그 땅 저희 거 아니에요. 땅 주인은 따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이한테 말 좀 전해주세요. 괜히 남의 땅에 눈독 들이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이나 하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내셨어요. 너 머리가 어떻게 되네 아니니? 설사 땅 주인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그 땅을 뺏을 생각을 해야지. 어쩜 애가 시작도 하기 전에 순순히 내줄 생각부터 해. 네가 이러니까 내 아들이 너보고 미련 곰탱이라고 하지. 예, 말이 났으니 하는 말인데 내 아들이나 되니까 너랑 살지? 나 같으면 진짜 칼 났었다. 아이고, 늦게나마 지 아버지가 땅이라도 남겨줬으니 망정이지? 너처럼 살다간 평생 거짓골 못 면해. 네 친정 부모처럼 지질이 궁상으로 살다가 황천길 가기 십상이라고. 시어머니는 입에서 나오는데도 떠들어대다가 순간 자기가 실수했다 싶었는지 태도를 바꿔서 절절매기 시작했어요. 아니 얘,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실언했다 얘. 너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너도 알지? 사과하실 거 없어요. 새삼스레 사과는 무슨. 어머님 원래 그런 분이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잘 됐어요. 저도 더는 철딱서니 없는 남편이랑 살기 싫고 어머님처럼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입으로 뱉고 사는 사람 며느리로 살기 싫었는데 이렇게 마지막 전까지 똑 떨어뜨려 주시니 오히려 고맙죠 뭐. 그 애한테 전해주세요. 조만간 이혼 서류 들고 찾아갈 테니 집에 올 거 없다고요. 그럼 수요일 내 찾아뵐게요. 저는 할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머님이랑 남편이 번갈아 가며 전화를 걸어대길래 아예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리곤
땅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 고모 집으로 찾아갔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높은 담과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 거대한 정원은 그대로더군요. 달라진 게 있다면 얼굴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사돈어른이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 정도였어요. 아빠 장례식 때 찾아와 서럽게 울고 갔던 고모는 생각지 못한 제 방문에 놀란 듯 했어요. 그래도 집에 고모부랑 사촌 동생도 없어서 그런가 저를 대하는 모습이 편해 보이더라고요. 고모는 제가 내민 땅 문서를 보시더니 희미하게 웃으시며 얘기하셨어요. 그 땅 내 돈으로 산 거 맞아.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신 용돈이었거든. 그때 네 고모부가 바람을 피워서 내가 이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버님이 돈다발이 가득 담긴 가방을 주시면서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하시더라. 돈 때문에 마음을 고쳐먹은 건 아니고 내 나름의 복수를 하려고 이혼은 안 했어. 그동안 당하고 산 게 억울해서 제대로 받을 거 받을 수 있을 때 이혼하자 싶었지. 너도 알잖니? 우리 시어머니가 나랑 내 친정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내 명의로 땅을 사면 나중에라도 뺏기게 될 것 같아서 네 아빠 이름으로 산 거야. 혹시 내가 잘못되더라도 적어도 그 땅은 내 친정 식구한테 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오빠가 먼저 갈 줄은 몰랐네. 고모는 빈 껍데기 같은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계셨어요. 남편도 하나뿐인 아들도 고모한테는 허울뿐인 가족이더라고요. 애 때문에 덜컥하게 된 결혼은 고모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았어요. 부잣집 사모님 소리를 듣게 되었지만 그 큰 집에서 누구보다 외롭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 땅 너 줄게. 나는 그 땅이 아니어도 이혼할 때 챙길 게 많은 사람이잖니. 30억이나 되는 땅을 선뜻 제게 주겠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남편이라는 작자는 돈 냄새 맡자마자 어떻게든 지 손에 넣을 생각부터 하는데 그래도 핏줄이라고 고모는 눈 하나 깜빡 않고 그 큰 돈을 제게 주시겠다네요. 이래서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하는구나. 새삼 실감했어요. 그래서 고모한테 낮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고모, 돈이 대단하긴 한가 봐요. 그 땅 때문에 제 남편의 일까지 때려치우고 돈 쓸 궁리를 하고요. 결혼하고 이날 이때까지 저를 벌레 취급하던 시어머니는 저한테 당신 아들을 대신해 사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런 인간들이랑 더는 같이 못 살겠다고요. 저 이혼할 생각이에요. 더 늦기 전에 제 인생 찾아서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고모 덕분에 이젠 부자도 됐는데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그 돈 다는 못 받아요. 대신 제 앞으로 가게 하나만 차려주세요. 그걸로 먹고 살게요. 고모는 집까지 저를 태워다 주시면서 언제든 비빌 언덕이 필요하면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집 앞에서 기다리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차에서 내리는 저를 보고는 득달같이 달려왔지 뭐예요. 이혼은 절대 못해준다고 길길이 날뛰길래 그 땅 문서는 땅 주인한테 돌려줬다고 하자 모자가 죽일 듯이 제게 달려들었어요. 야, 이 미친년아, 그걸 돌려주면 어떡해. 소송 걸어서 뺏어도 모자랄 판에. 내가 뭘 했냐. 니처럼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애라고 했니 안 했니? 너 당장 가서 땅 문서 찾아와. 땅 문서 찾아서 내 앞에 가져오면 그때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하게 해주마. 아, 뭐해? 당장 가서 땅 문서 안 찾아오고? 그때였어요. 지금까지 차에 앉아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고모가 차에서 내리셨어요. 그리곤 벌레 보듯 눈을 내리깔곤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그러셨죠. 어디서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내 조카한테 지저대. 땅 문서 찾아오라고? 그런 거라면 멀리 갈 거 없어. 내가 땅 주인이니까. 당신들이 내 조카한테 하는 꼴을 보니 확실히 그 땅은 내 조카한테 줘야겠네. 하루빨리 내 조카를 수십억 자산가 만들어서 당신 같은 떨거지들이 올려다보게 해줘야겠다고. 대신 니깟 것들이랑 서류상으로 엮여있는 동안에 절대로 그 땅 안 줄 거니까 헛꿈 꾸지 말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생각이나 하라고. 아, 이혼 않겠다고 버텨도 소용없을 거야.
내가 이 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혼 전문 로펌 붙여서 이혼 소송 대행해 줄 거니까. 윤주야, 고모가 호텔 잡아줄 테니까 이 인간들이랑 부대낄 거 없이 소송 끝날 때까지 거기서 지내. 그렇게 저는 고모 손에 이끌려 호텔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고모가 마련해준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고요. 아직 이혼 소송이 끝나지 않아서 재산 분할이며 살던 집 정리는 안 됐지만 변호사님 말에 따르면 제가 원하는 선에서 잘 해결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빠 명의로 된 땅은 제 이혼과 상관없이 남편한테는 아무런 권리가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땅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지만 어떻게 보면 그 땅 덕분에 하루라도 빨리 진창 같은 결혼 생활에서 발을 빼게 된 것 같아 다행이다 싶어요. 어렵게 다시 찾은 내 인생이니만큼 앞으로는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제 뜻대로 인생을 설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런 행운을 안겨준 고모에게도 힘이 되어야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내일에 뜻밖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